브리게르 당신 아직 신부님이셨는데요. 이 신부님은 프랑스 까르카손 교구 출신으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10년 동안 이제 교구 사제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교수직을 하면서 당신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25년에 10년 뒤에 입회를 파리예방 정교회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33이었다고 해요, 나이가. 그래서 이때 다시 파리예방 정교로 입회를 해가지고 선교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1827년에 시암 대목구로 파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사목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함께 병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방콕에서 활동을 하시던 중에 공동 서한을 받아보게 되셨습니다. 이제 공동 서한이 1828년 1월에 발송이 되었는데, 이제 시암에서 방콕에서는 1829년 초에 이것을 받아보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서한을 읽고서 당신은 도무지 조선 교우들의 이 간절한 청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게르 신부님 안에 있는 이 전교 열정이 계속 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829년 5월 19일에 장상들과 각지의 회원들에게 서한을 작성을 했어요. 그 서한은 이제 이 공동 서한에 대한 반박, 이 공동 서한에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브리게르 신부님의 반박과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자원의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서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공동 서한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우리가 거기를 감당할 기금이 없다, 자금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일 닥칠 일을 너무 걱정해서 섭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기대, 이 하느님께 갖는 이 기대는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느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 당연히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가 없다, 보낼 선교사가 없다라고 말한 이 공동 서한의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교사가 없다고 했는데 조선 교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냈던 서한, 그리고 교훈이 되는 새 서한집이라는 이 서한들을 엮어놓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조선에 관한 항목들을 다 인쇄하고 거기다가 이 열심한 조선 신자들이 교황님께 올렸던 편지들을 첨부를 해서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프랑스의 소신학교랑 대신학교에 다 보내봐라. 그러면은 가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한 명을 구하면 10명이 달려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방안을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서한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금 맡고 있는 선교지에도 지금 시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조선까지 맡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브리게르 신부님은 하지만 조선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까? 저 불쌍한 조선 사람들의 경우만큼 절박하진 않습니다. 지금 저 불행한 신자들은 여러 해 전부터 손을 들어 애원하고 있고 또 교황 성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두 차례나 우리에게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도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동서한에서 우리가 파리예방 정교에서 조선 선교지를 맞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입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게르심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미 중국인 신부 한 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순교로서 그의 이 사업을 완수를 했는데 사천이나 산서에 파견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인 신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 조선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바쳤던 것에 비길 만큼 수많은 용감한 순교자들과 수많은 순결한 동정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교회. 귀양살이와 종살이를 겪고 재산마저 잃고 난 뒤에도 망나니들의 도끼 아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들의 수를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용감한 증거자들을 아직도 수많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조선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엄하고 매정한 하느님이 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내겠다고 해라. 한두 명 정도를 보내겠다고 제안하십시오. 그 한두 명 신부는 목자가 없어서 매 순간마다 영원히 소멸해 버릴지도 모르는 이 선교지를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하느님이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다고 해라. 다 하느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만일 이곳에 들어간 첫 번째 신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들어가서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리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선교지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큰 손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사업을 기꺼이 맡고자 하는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제 이 공동서한을 받고 이 조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해지셔서 이 조선교회에 어떻게든 선교사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그걸 반박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사랑과 열정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교 성성으로 조선 선교를 자원하는 서한을 이제 여러 번 보내십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그 시암 대목구에 파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상이 거기 이제 대목구장인 주교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선교를 자원을 하지만 그 대목구장의 허락도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 시암 대목구장이었던 플로랑 주교도 이 브리기에르 신부님의 이 자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 성성으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제가 가겠다고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브리기에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황청 포교 성성에서 자신을 보내기를 결정할 때까지 그 허락을 기다리면서 당신은 제가 속한 선교지에서 평생을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저는 지원기 때 들었거든요. 수녀원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식탁 독서라고 있어요. 수도원에는 식사할 때 식탁 독서를 하는데 그때에 브리기에르 신부님 주교님 서한집을 이렇게 쭉 읽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 깊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머무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충실하게 평생 그곳에 뼈를 묻을 것처럼 충실하게 살고, 그렇지만 떠나야 될 때는 내가 이미 떠난 사람처럼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언제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게 바로 선교사들의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충실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도 또 하느님께 가야 될 그 때가 왔을 때에 언제든 기다렸던 것처럼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브리기에르 신부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리기에르 신부님은 이제 그렇게 자원을 하면서 포교성성에 청원을 했습니다.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기에르 신부님이 주교로 서품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브리기에르 신부님이 이제 시암 대목구에 파견이 되어 있으면서 시암 대목구의 부주교로 성성을 받는 것을 조금 이렇게 미루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이 주교로 성품을 받을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데, 조선 선교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주교품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선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교 서품을 받아들이신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교로가 되어 그 조선에 가야 현지인 사제 양성이 좀 더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교품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829년 6월 29일에 주교로 수품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암 대목구의 부주교로, 그리고 갑사 명의의 주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명의의 주교는 이제 대목구장의 서품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그 문장인데요. 이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사목 표어는 가서 만백성을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네, 가서 만백성을 가르쳐라. 이것이 사목 표어고, 옆에 보이는 게 문장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보이시나? 그 오른쪽에 배 모양이 있죠. 배. 네, 이게 선교라는 그 뜻이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MA는 마리아예요, 성모님.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선교지, 특히 조선 선교지, 그러니까 이 또 세상 풍파에 놓인 교회, 그러니까 박해받는 교회를 성모님께 의탁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저 십자가 아래에 ME는 이제 파리예방 정교회 그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암 대목구의 부주교이며 갑사명의의 주교로 수품이 받으신 후에 시암 대목구의 플로랑 주교님은 1829년 6월 20일에 포교성성에 서한을 보내셨는데, 이제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조선 선교 자원을 지지하면서
파리예방 전교회가 조선 선교지를 맡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자원을 저는 지지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브리게르 주교를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은 시암 대목구 자신을 보좌하는 부주교로 임명이 된 건데 필요하다면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이제 조선에 양보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하시면서 파리 신학교에도 이러한 당신의 지지를 이렇게 서한을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제 주교님은 그 후에 1830년에 이제 페낭 섬으로 파견이 되셨는데요. 이 페낭 섬 거기서 신학교가 있어요. 페낭 신학교. 이제 페낭 신학교에 계시면서 교황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아까 이제 평생 머무르는 사람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부주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교성성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을 이제 보내는 것, 포교성성에서 이 파리예방 전교회가 조선 선교를 맡는 이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교황님이 비오 8세 교황님이 이제 일찍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시고 이제 새롭게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이제 오르게 되셨는데 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누구냐면은 카펠라리 추기경님이었어요. 포교성성 장관이었던. 네, 카펠라리 추기경님이 또 파리예방 전교회 교섭을 시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조선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이 또 이 카펠라리 추기경님을 이제 마련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분께서는 이미 조선 교회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또 그동안 유진길의 서한이나 브리게르 주교님의 자원 서한을 또 직접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금 이 조선 대목구 설정되는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교황님에 오르시고 1831년 7월 이 조선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교성성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교성성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지역의 교회에 관한 안건들을 토의를 했는데 여기서 북경 교구와 조선 교회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리게르 주교의 청원을 허락한다. 하지만 주교가 조선 입국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그가 조선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인 신학생이 조선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교님을 보내는데 이 조선을 담당할 주교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중국인 신학생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님이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떠한 중대한 어려움만 없다면은 조선으로 가도 좋다. 그리고 바로 착수할 수 있다. 동시에 시암 대목구장에게는 브리게르 주교가 떠날 경우에 새로운 부주교를 서품할 권한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3번째는 북경 교구에서 독립된 대목구를 조선에 설정하는 것은 브리게르 주교가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한다. 그러니까 브리게르 주교님의 조선 입국의 그 기점이 이 조선 대목구 설정과 이 권한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기점이 됩니다. 넷째는 새로 설정되는 조선 대목구를 돌보는 일을 파리예방 전교회에 위임할 것인가 아니면 포교성성의 직할로 남겨두실까 하는 것은 브리게르 주교가 조선에
충분히 안전하게 체류하게 될 수 있게 된 후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조선에 입국하는 그 기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 이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포교성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회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1831년 9월 9일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서 이제 조선 대목구 설정에 관한 이 소칙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소칙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 대목구 설정과 또 하나는 그 조선 대목구장에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임명한다는 그런 소칙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었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연락이 이렇게 빠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정된 후에 주교님은 좀 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되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소문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말이 많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파리 예방 전교에서 하기로 했다, 아니다, 뭐 누가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이제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조금 이렇게 좌절된 상태였는데 그 후에 이제 1832년 7월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나 뒤에 돼서야 자신이 그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조선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조선 대목구 설정은 단순히 그냥 대목구로 만듭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조선 교회의 교우들의 그 열성적인 청원, 계속해서 선교사 영입 운동을 하고 북경에 밀사를 보내고 그러한 힘든, 그렇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그 바람, 그 청원과 더불어서 그 청원에 감동을 받은 교황청, 포교성성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대목구를 설치해야겠다. 그리고 이 선교 정책, 이 포르투갈 이제 보호권에 대한 그 제한을 두기 위한 그런 선교 정책을 펼쳤던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 시기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자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대목구 설정 의의를 이 프린트 보면서 보시면요. 특히 이제 아시아 천주교회사, 아시아 이 천주교의 역사 안에서 봤을 때에는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교황청이 이제 포르투갈 보호권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정말 이 선교가 선교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의 이익이나 그 식민 지배라는 그런 수단화된 선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선교의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 조선 대목구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대목구 설정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자체에 굉장히 좋은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목구가 설정이 되고 당신이 대목구장에 임명이 되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이제 조선에 들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 함께 그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